예상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아무런 기초 없이 이거 들으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기본 이론 강의, 그다음에 기출. 적어도 이거를 이제 진도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예상 문제 풀이를 뭐 의사표시 착오까지 한다. 그 진도표를 보면 이제 어디까지 한다. 그거를 미리 이론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외우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있죠. 그 외우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실 때 어떻게 푸는가 정환이가 도대체, 민법은 푸는 그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물어보는지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나 지문에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판례 같은 것들은 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경우,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도대체 뭘 물어보는가를 반복을 통해서, 공부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고요, 반복을 통해서 거의 직관적으로 찾아내는 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듣고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를 푼 다음에 강의를 들을 때 이정환이가 어떻게 직관적으로 풀어가는가, 또 저걸 풀기 위해서 정환이가 뭘 떠들었나, 뭘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나, 그걸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찾아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그렇게 문제 푸는 훈련을 자꾸 반복적으로 해 주셔야 나중에 짧은 시간에 답을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집 10페이지 봅니다. 민법 총칙 첫 번째, 법률관계와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민법 총칙 첫 번째 파트인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는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되죠. 법률관계라는 것은 권리의무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이 권리의무관계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 법률 효과가 뭐예요? 요게 권리 변동이죠. 다른 말로 법률 관계의 변동이 되는 거죠. 법률 관계라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하는데, 이 권리 의무 관계는 변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의 변동 이퀄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 줄여서 권리 변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권리 변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법률 효과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또는 지문 나오죠. 요 권리 변동 파트에서 어떤 걸 물어봐요? 법률 권리 변동의 유형이 뭐가 있냐? 권리의 취득이 있다, 권리의 변경이 있다, 권리의 소멸이 있다. 두 번째,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 승계 취득은 또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뉜다. 그리고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뉜다. 그죠? 여기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원시 취득에 뭐가 있어요?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점유 취득시효,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선의 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이런 것들이 뭐예요? 원시 취득이죠. 기억하셔야 되죠. 반면에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과 설정적이 나오는데, 설정적이 뭐예요?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처럼 제한물권의 취득, 이게 뭐죠? 설정적 승계 취득이죠.
특정 승계 이전적은 특정과 포괄인데 일단 포괄에 뭐가 있었어요? 상속 있죠. 포괄 유증 있죠. 회사합병 있죠. 상속, 포괄 유증, 회사합병. 특정 승계는 매매 등을 통한 취득인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요. 경매 등을 통한 취득. 저당권 실행 경매에 의한 권리 취득. 특정 승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 취득이 제일 중요하다. 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내용의 변경이 또다시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이 있죠. 이 중에서 질적 변경과 작용의 변경을 구별하면 되죠. 질적 변경 두 가지. 특정물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경우하고 물상대위. 작용의 변경은 효력의 변경이라고도 하죠. 저당권의 순위 승진. 두 번째,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 그것만 구별하면 됩니다. 소멸은 뭐가 있죠?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죠. 일단 이렇게 법률 효과와 관련된 거 한 세트.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법률 사실과 관련해서는 법률 행위 필수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와 법률 규정의 필수 구성요소인 준법률 행위 구별합니다.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 아니죠. 그리고 이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준법률 행위죠. 따라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당사자가 의사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효력이 생기죠. 이때 의사의 통지에 뭐가 있죠? 최고가 있죠.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같은 것들이 있죠. 채권, 양도, 통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구별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단 말이죠.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전에 명확하게 좀 암기할 건 암기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 이제 법률 요건으로 가면 여기에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죠. 그 중에 법률 행위가 핵심이고 이 법률 행위 뜻 별거 없고요. 종류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요건 보셔야 돼요. 해석이 나오죠. 의, 종류, 요건, 해석. 그 중에 종류. 단독행위, 계약 구별해야 되고요. 계약은 또 다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 구별해야 돼요. 그 중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외워야 되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 포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아닌 것들 있죠. 계약, 채무, 인수. 계약이죠.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 구별해야 되죠. 처분행위 또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구별해야 되죠. 준물권행위에 뭐가 있었어요? 채권양도. 채무면제. 이런 것들이 준물권행위죠. 어쨌든 법률행위란 말이죠. 적어도 법률의 종류 이 정도는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건과 관련된 거 성립요건, 효력요건. 성립요건 중에 일반적 성립요건, 특별 성립요건. 효력요건 중에 일반적 효력요건, 특별 효력요건.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효력요건이죠. 그 중에 일반적 효력요건 중에 뭐가 있어요?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특별 효력요건. 대리권이 존재할 것.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
조건이 성취될 것, 기한이 도래할 것, 이런 것들이 특별 효력 요건이고요. 이 효력 요건을 쭉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집중해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이제 민법 총칙의 내용이고요. 그중 이제 첫 번째 챕터 1, 여기서 나오는 게 법률 사실이 어떤 게 있는가, 법률 효과가 어떤 유형이 있는가, 그 다음에 법률 요건 중에 법률행위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법률행 요건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중에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뭐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타당성.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1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뼈대가 딱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 세부적인 것들이 기억이 날 수 있게끔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페이지에 1번에 보면 다음 중 권리의 승계 취득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아예 대놓고 물어봐요. 승계 취득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원시 취득을 제껴야 되는 거죠. 요거 구별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시 취득인지 승계 취득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건데, 1번처럼 승계 취득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돼 있으니까 승계 취득을 찾기보다는 원시 취득을 속관하면 된단 말이죠. 1번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원시 취득이죠. 상속, 뭐죠? 포괄 승계죠.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 포괄 승계 취득이죠. 뭐 답은 쉽죠. 2번. 3번 환지 처분된 국가의 소유권 취득. 공법상 환지 처분을 통해서 국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 원시 취득. 4번 건물 신축 원시 취득. 공용징수 원시 취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지 처분이라든가 공용징수 같은 것들은 공법상 처분이잖아요. 따라서 기존에 있던 권리 어떤 제한이 붙어 있는 것들이 깡그리 소멸한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깨끗한 권리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원시 취득으로 가게 됩니다. 승계 취득은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권리 변동, 법률 효과 중에서 원시 승계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이거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준법률에게 뭐가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게 법률 행위잖아요.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는데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잖아요. 법률 행위. 반면에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2번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이란 말은 의사표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란 뜻이에요. 다음 중 2번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이란 말은 문제는 의사표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란 뜻이에요. 의사표시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준법률 행위는 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거 고르면 돼요. 최고 통지 승인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죠?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 합의, 계약이죠. 사단법인 설립행위, 법률행위입니다. 채무 면제, 법률행위입니다. 의사표시 취소,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이게 법률행위인지 아닌지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닌 거를 기억해둬야 되는데 우리가 최고, 의사통지, 통지승인, 관여비 통지 여기까지만 외웠어요. 근데 하나를 더 외워야 될 게 2번입니다. 대리권 수요의 표시. 이게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래서 관념의 통지에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하나 외웁니다. 이거 뭐죠? 표현대리잖아, 표현대리. 우리 민법 제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있었죠? 여기서 대리권 수요 표시라는 건 대리권을 수요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요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관념의 통지. 준비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 외우자. 대리권
수여까지는 법률행위예요. 대리권 수여까지는 법률행위야. 대리권 수여, 표시 그러면 이거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 중에서 관념의 통지에 해당이 됩니다. 외워달라. 자, 1번, 2번. 자, 3번. 3번은 아예 준법률행위를 물어보고 있죠. 준법률행위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준법률행위는 더 나누기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건 이 두 가지 나누는 거예요. 더 있는데 준법률행위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건 우리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오니까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면 3번처럼 다음 중 준법률행위 중 성질이 다른 것은 이라고 나오게 되면 뻔합니다. 5개 중에서 4개가 의사의 통지 또는 관념의 통지고 하나가 관념의 통지 또는 의사의 통지가 되는 거예요. 의사의 통지 4개, 관념의 통지 하나 또는 관념의 통지 4개, 의사의 통지 하나 이렇게 되죠. 보통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의 통지가 종류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통지에서 4개를 찾아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반면에 관념의 통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다음 준법률행위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거의 99% 4개가 관념의 통지고요. 하나가 의사의 통지입니다.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기억해 두면 되는 거예요. 최고. 이게 뭐다? 의사의 통지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다? 관념의 통지다. 그래서 3번 답, 5번 최고 이렇게 되죠. 그럼 나머지 1, 2, 3, 4는 뭐예요?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예요. 특히 3번하고 4번은요. 3번 승인이잖아요. 4번 통지잖아요. 관념의 통지죠. 그죠? 3번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 이렇게 돼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게 나오면요. 이 3번이 뭐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이게 뭐지? 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의미를 몰라가지고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가다가. 근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이거 관념의 통지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관념의 통지 중에 하나다. 그것만 알면 되지. 뭐 이 4번의 공탁이 뭐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포인트가 3번에서는 승인이 포인트고요. 4번은 통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번도 통지가 있네요. 2번. 1번은 좀 전에 봤죠. 대리권 수요 표시는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3번. 다음 준법률행위 중 성질이 다른 하나이라고 나오게 되면 거의 99% 4개가 관념의 통지고요. 하나가 의사의 통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 답, 최고가 나오게 됩니다. 최고는 우리 시험에서 여러 차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4번은 뭐죠? 법률행위 종류 구별하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법률행위는 크게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구별하게 되는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물론 이제 그 후에 단독행위를 또 사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할 수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계약법에 가면 해제가 있죠. 단독행위죠. 합의해제가 있죠. 계약이죠. 구별해야 돼요. 4번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뭘 고르라는 거예요? 계약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죠? 계약. 그 계약으로 답으로 나온 게 채무인수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거기 1번처럼 합의해제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합의해제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답으로. 4번처럼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게 되면 계약은 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들,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게 답으로 안 나와요. 그런 게 답으로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게 안 나오고요. 합의 해제나 채무 인수 이런 게 답으로 나옵니다. 두 가지 암기를 좀 해달라. 계약이다. 나머지 철회, 취소, 포기, 추이는 다 단독행위입니다. 그 다음 5번. 자, 이번에 이제 단독행위를 또다시 나누는 거잖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로 나눠야 되는데요. 우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자 들어가는 거 2개. 유자 들어가는 거 2개. 유언, 유증.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 포기. 그 중에 동산 소유권 포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 포기 중 소유권 포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5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그 답 1번이죠. 소유권 포기. 특히 동산 소유권 포기가 될 겁니다. 물론 그 해설에 보면요. 두 번째 해설에 보면 첫 번째 줄에 공유 지분의 포기라는 게 있어요.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건 다른 공유자에 대한 포기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슨 공유지분 포기, 합의지분 포기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소유권 포기라고 나오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소유권 포기라고 나오면 뭐라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자, 이런 식으로 법률 관계 부분에서 권리 변동과 관련된 유형 물어보는 거 하나.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구별하되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구별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법률행위로 와가지고 법률행위 종류를 물어보는 거 하나. 뭐 요런 정도들을 일단 먼저 체크해둔 걸 대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 법률의 목적이라는 게 나오죠. 목적. 자, 범죄의 목적은 법률 행위하는 자가 원하는 것. 그게 법률의 목적이죠. 법률의 목적. 법률의 내용이라고도 하죠. 법률의 목적, 법률의 내용.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 변동이에요, 구체적으로. 법률 효과입니다. 이게 법률의 목적이야. 예를 들어서요, 각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한다. 매매 계약은요,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주고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요.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갑은 어떤 재산권을 넘겨주고 을은 대금을 얼마를 지급하는가. 이게 법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법률의 목적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이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 요건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법률 요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으로 한다 그랬어요. 효력 요건 또는 유효 요건. 성립 요건이 일반적 성립 요건과 특별 성립 요건으로 나누고 효력 요건도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일반적 성립 요건이 뭐였어요? 외워야 되죠.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특별 성립 요건, 혼인에 있어서의 신고, 계약금 계약에서의 계약금의 교부, 이런 게 특별 성립 요건이죠. 반면에 일반적 효력 요건, 당사자 가출 요건,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갖출 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표시 갖출 요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요거죠. 그 중에 이제 요거, 목적 관련 요건, 요런 것, 요게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거죠. 자, 목적 관련 요건이 뭐 있어요? 목적, 법률행위 내용, 즉, 당사자가 매매계약 등 법률 행위를 통하여 원하는 것, 권리변동 법률 효과. 을은 어떤 재산권을 원하는가? 갑은 대금은 얼마를 원하는가? 뭐 이런 거. 그 원하는 것. 그게 목적이고 이 목적이 4가지 요건을 갖춰라.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 조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유적 타당성. 그러니까 6번처럼 목적어나 설명으로 오는 것이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유적 타당성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중에 확정성은 아주 제일 간단하죠. 확정되어 있거나 나중에 이행기에 확정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거나 이것만 갖추면 되죠. 요 가능성부터가 이제 조금 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눠지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6번처럼 목적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나오게 되면 요 네 가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유적 타당성에서 물어보는 거다. 그럼 기억. 갑이 을에게 매도한 건물이 계약 체결 후에 그 다음에 전소가 돼서 을에게 넘겨줄 수 없게 됐다. 후발적 불능이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능성에서. 그죠? 법률의 목적이 행위 당시 가능해야 법률행위가 유효합니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죠. 그러니까 이 후발적 불능 유효한 거예요. 일단은.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되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되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되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위험 부담의 문제로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이 채무 불이행 책임과 위험 부담은 뭘 갖고 나누는 거예요? 그 불가능하게 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잖아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판 건물이 계약 체결 후에 갑에 방하니까 갑의 귀책 사유죠. 갑의 귀책 사유로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됐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채무 불이행이죠. 이게. 위험 부담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 중 이행 불능 이거잖아요. 그죠? 채무 불이행 중 이행 불능이다. 채무 불이행 중 이행 불능의 효과가 뭐예요?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갑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큰일 나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도 손해배상인데 지금 기억은 후발적 불능이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요거 채무 불이행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이 되겠죠. 니은 갑이 을에게 매도한 땅이 계약 체결 후 수용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인데 갑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위험부담이죠. 그죠? 갑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위험부담입니다. 반면에 지금 갑이 이렇게 매도한 건물이 계약 체결 전에 전파니까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면서 그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선의무과실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액을 배상해라. 이게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죠. 이렇게. 그래서 범죄 목적 요건과 관련해서 가능과 관련된 거, 가능성과 관련된 거 꼭 기억해달라.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를 구별해야 되고 원시적 불능이라면 무효이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면서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이 문제된다는 거. 이렇게 연결을 꼭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매칭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 몇 번이요?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자, 7번. 역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유적 타당성과 관련된 건데 동그라미 1번. 법률의 목적은 반드시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 확정되어 있거나 나중에 확정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밑에 거 확정 안 돼 있어요. 나중에 확정할 수 있을 뿐이야. 기준과 방법이 마련돼 있어.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돼 있으면 유효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 도박 채무 이행으로서 토지를 양도했다. 도박 자금을 대여하는 것도 반사의 질성이고요. 그 빌린 도박 자금을 갚는 것도 반사의 질성입니다. 도박 자금을 빌리는 것도 반사의 질성이, 빌린 도박 자금을 갚는 것도 반사의 질성이. 3번, 법률의 성립 당시에는 목적의 실현이 가능했어요. 성립 당시 가능했어. 근데 후 불가능해서, 뭐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라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죠.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요, 얼핏 보면 무효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불가능해졌으니까 무효가 돼야지. 혼자 그렇게 뇌피셜로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죠. 법률의 목적의 실현 가능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행위 당시 가능했다면 유효입니다. 4번은 동기의 불법이 나왔죠. 법률 행위를 하는 이유가 불법한 경우죠. 을이 갑소유 농가주택을 빌리는데 그게 법률행위잖아요. 임대차. 빌리는 이유, 그게 동기죠.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빌려요. 이게 동기의 불법이야. 근데 동기는 법률행위에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설령 그 동기가 불법하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잖아. 단 예외가 있었죠. 그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 그래서 법률행위 동기가 불법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단 그 불법한 동기가 표시가 된 경우 또는 알려진 경우 둘 중에 하나. 그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그때는 밤사이 질서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자, 5번은 적법성과 관련된 거죠. 적법성. 자, 적법성과 관련해서 적법이란 법을 위반하지 않는 건데 이 법이라는 것은 적법성과 관련해서 법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죠. 강행규정, 강행법규가 있고 임의규정, 임의법규가 있죠. 그 중에 임의규정, 임의법규를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죠.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 같은 것들. 임의규정이죠. 결국 적법성이 말하는 법은 강행규정만을 말하죠.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죠.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게 되고요. 특히 단속규정의 경우에는 처벌이 될 뿐 유효라 그랬죠. 그리고 단속규정의 예를 외워야 된다 그랬죠. 중간생략등기 금지규정,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죠. 단속규정. 단속규정은 강행규정이지만 위반했을 때 처벌이 될 뿐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이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럼 5번. 목적은 적법해야 돼요. 이때 법은 모든 법규범을 위반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모든 법규범을 위반한 행위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법규범 중에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거, 그 중에서 특히 효력규정을 위반한 게 무효가 되는 거죠. 옳은 지문이죠. 모든 법규범을 위반한 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도박 채무 이행. 반사의 질성이라고 그랬죠. 도박 자금을 빌리는 것도 반사의 질성이, 그걸 갚는 것도 반사의 질성입니다. 2번. 범죄의 목적의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하고요. 일시적 불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국가기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간을 둬가지고요. 공매도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6월 말까지인가요? 공매도 금지. 그러면 6월 말까지는 공매도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6월 말이 지나면 연장하지 않나 가능해지. 이런 게 일시적 불능이에요. 일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야. 그래서 법률의 목적의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되고요. 일시적 불능은 불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사찰이 됐든 뭐가 됐든 자신의 존립에 필요 불가결한 재산을 정의해버렸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재산을 정의했어요.
이 죽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말하는 죽기 전에 재산 다 정리하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존 존립에 필요한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이건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가 됩니다. 4번 부첩관계를 유지하는 계약 당연히 무효죠. 부인이 동의해서 이것도 무효입니다. 부첩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반사의 질서이고요. 그에 대한 부인의 동의도 무효가 됩니다. 반사의 질서행위. 5번 법률의 동기가 사유질서에 반한다는 사실을 행위 시에 상대방이 알았다. 자, 앞문제에서 봤던 거. 각과 을 사이에 농가주택을 임대차 하는데 을이 농가주택을 도박장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게 동기다. 그 동기가 불법하다. 근데 이 동기를 상대방이 알았다. 갑에게 표시가 되거나 갑이 알게 됐다. 임대차 계약은 반사회 질서 행위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 반사회 질서 행위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의 특징이 뭐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5번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 범죄는 절대적 무효가 되고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잖아요. 그죠? 따라서 선의의 제3자는 유효다. 나는 유효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가 되겠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아, 반사의 질서 행위네. 절대적 무효네.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네. 즉 선의의 제3자도 무효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가 유효 따위를 주장할 수는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적 무효라는 것을 5번에서 출제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법률의 목적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1번 관계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거 효력 규정이에요. 따라서 그걸 초과했잖아요. 무효잖아요. 여기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초과 부분 무효라는 게 바로 초과 부분 무효. 효력 규정이고 초과 부분 무효가 됩니다. 자, 2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대단히 중요하죠. 채권자의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뭐뭐 하는 행위. 이게 뭐예요? 108조. 허위 표시잖아요. 그죠? 따라서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라고 해야지 반사의 질서행위로서 무효다. 이 틀린 거죠.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108조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죠. 아주 중요하죠. 3번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전형적인 반사의 질서행위죠. 자, 4번 소송에서 증언을 해달라. 대가를 지급하겠다. 이 증언을 나눠야 되죠. 사실 증언이냐 거짓 증언이냐를 나눠서 사실 증언이라면 이 대가가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면 무효, 초과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죠. 반면에 거짓 증언 대가라면 대가의 다소를 묻지 않고 무효죠. 구별해서 기억하세요. 4번은 사실 증언이죠. 그죠? 그러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사실 증언이니까 구별해야 되죠. 그 대가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면 뭐예요? 초과하면 뭐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하면 뭐예요? 초과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죠. 5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110조 취소할 수 있죠. 취소.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돼서 법률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이건 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을 뿐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2번하고 5번요. 아주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잘 나옵니다. 1번은 적법성에서 가끔 등장하는 지문이고요. 3번은 반사회 질서 행위의 예로서 아주 이것도 잘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니까 정확하게 그 결론을 숙지하시되 적어도 2번하고 4번은 반드시 5번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는 그런 판례가 됩니다. 자, 9번까지 살펴보셨고요. 10번부터는 조금 시간을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